해운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박정희의 얼굴을 스쳤다. 올해 65이 된 정희는 이 바람을 벌써 30년 넘게 맞으며 살아왔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횟집 안에서 정희는 능숙하게 광어회를 썰고 있었다. 칼질 하나하나가 세월의 연륜을 담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정희는 밝은 미소로 대답하며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다. 이 횟집은 남편 김순철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한 곳이었다. 처음엔 포장마차 수준의 작은 가게였지만 정희의 정성스러운 손맛과 순철의 성실함으로 점점 단골들이 늘어났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엔 이 일대가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해운대가 발전하면서 자신의 가게도 함께 커졌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지금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을 때가 생각났다. 여보, 우리가 정말 건물주가 됐네. 순철이 등기부등본을 보며 감격해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밤새워 일해도 아깝지 않았는데.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건물은 지금 시세로 4억 2천만 원 정도 되었다. 1층은 자신이 횟집을 운영하고 2층은 월세 12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국민연금 130만 원까지 합치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5년 전 순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정희는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도 손님들과 단골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랑 같이 사시죠. 아들 성민이 어느 날 이렇게 제안했을 때 정희는 마음이 움직였다. 성민은 35살로 건실한 직장인이었다. 3년 전 결혼한 며느리 수경도 상냥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혼자 계시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수경의 말에서도 진심이 느껴졌다.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려에 감사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무서워지기도 했다. 정희는 횟집 문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매출도 괜찮았고 단골 손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가서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서자 수경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성민도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일어나 정희를 반겼다. 엄마,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괜찮았지. 단골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와서 회 한 접시 시키더라. 그 손자가 벌써 중학생이 됐다니 세월 참 빨라. 정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혼자 살 때는 집에 와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어머니 덕분에 해운대에서 유명한 횟집이 됐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경의 칭찬에 정희는 얼굴이 환해졌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맛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준 것이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정희는 마음이 평온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일궈낸 터전이 있고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내일도 힘내서 일해야지. 단골 할아버지가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하셨어. 정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바닷바람과 함께 시작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랐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산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성민은 어머니를 위해 좋은 건강식품을 사다 주었고 수경은 정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자주 해주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용돈을 챙겨주며 효도하는 모습에 정희는 감동했다. 어머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꼭 드세요. 수경이 건네주는 홍삼 제품을 받으며
정희는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 혼자 살 때는 끼니를 때우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제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니 식사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다. 성민과 수경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정희가 부엌에 있을 때면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성민과 수경이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다. 물론 부부끼리 나누는 사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괜찮죠? 며칠 후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정희는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수경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수경의 친구들이 집에 왔다. 정희는 정성껏 차를 내려 대접했다.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하는 수경의 목소리에서 불편한 뉘앙스를 느꼈다. 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보자 수경이 잠깐 머뭇거렸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좋으시고. 그런데 가끔은. 수경의 말이 흐려지면서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워 함께 살자고 했는데 젊은 부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성민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자주 검색하고 있었다. 정희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됐다. 성민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 그냥 뉴스 보는 거예요. 성민의 대답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설마 자신을 혼자 살게 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아침 정희는 건물 임대료를 받으러 나갔다가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성민이 집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해운대 쪽 상가 건물인데. 정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성민이 자신의 건물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왜 갑자기 건물 시세를 확인하는 걸까? 혹시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성민이 전화를 끊고 정희를 보며 말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색했다. 응, 일이 빨리 끝나서. 누구랑 전화했니?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성민은 대충 둘러댔지만 정희는 이미 들었다. 분명히 부동산 관련 이야기였다.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고 건물 시세를 알아보는 걸까? 그날 저녁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다. 함께 살기 시작할 때의 따뜻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계산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몸에 밴 직감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나 혼자 생각이 너무 많은 건가?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변화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에 정희는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느낌만 강하게 들었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다. 행복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처음의 따뜻함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들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과연 무엇이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횟집 문을 닫았다. 단골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한가한 하루였다. 집에 도착하니 성민과 수경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수경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정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지만 쉽게 잠들지 않았다. 밤 10시쯤 TV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정희는 이상해서 귀를 기울였다. 성민과 수경이 안방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 같았다. 평소에는 TV 소리 때문에 안방에서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TV 볼륨을 줄여서인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성민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경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엄마가 치매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요양원 보내기 쉬울 텐데. 성민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뜻이었다. 근데 어머니 멀쩡하시잖아요. 횟집도 혼자서 잘 운영하시고.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민의 생각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그래도 나이상 치매 가능성은 충분해. 조금씩 기록을 남겨놓으면 돼.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거나 깜빡하는 일이 많다거나.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죠? 수경의 질문에 성민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내가 엄마의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거든. 그때 건물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돼. 정희는 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통해서 말이다. 엄마 연금이랑 건물 월세까지 합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잖아. 게다가 건물값이 4억이 넘으니까. 성민의 계산적인 말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다.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고 같이 사시는 건데. 수경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보였지만 성민은 단호했다. 우리 생각해봐.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앞으로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엄마는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실 거야.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은 거지. 정희는 이제 참을 수 없었다. 방 밖으로 뛰쳐나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다. 더 들어봐야 전체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일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이 며칠인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면서 엄마가 기억을 못한다고 기록해두는 거지. 성민의 치밀한 계획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만약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그것도 치매 증상이야. 성격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기록하면 돼.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을 중요하게 봐.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희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아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해주려고 했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고 결혼할 때도 큰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니.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정희는 결심했다. 아들의 계획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반격을 해야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아들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아침이 되자 성민과 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희를 대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악몽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죠? 아침 식사를 하던 성민이 갑자기 물어봤다. 어젯밤 계획한 대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정희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3월 15일이지. 아, 그렇구나. 점심에는 뭘 드실 예정이에요? 연달아 질문하는 성민을 보며 정희는 확신했다. 어젯밤에 들은 대화는 진짜였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성민의 작전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죠? 점심에 뭘 드셨어요?
어제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정희도 평범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짜증이 났다. 성민아, 왜 자꾸 같은 질문만 해? 아침에도 물어봤잖아.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엄마. 깜빡했네요. 성민은 태연하게 사과했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일부러 하는 것이라는 걸. 며칠 후 정희가 참다 못해 화를 냈다. 도대체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나 정신병자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성민은 오히려 정희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수경에게 눈짓을 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다. 오늘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 같은 질문한다고. 기록해둬야겠네요.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성격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경이 성민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다. 며느리까지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교묘한 방법들이 시작됐다. 정희가 평소에 두던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어머니, 여기 있어요. 냉장고 위에 놓으셨네요. 수경이 안경을 건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희는 분명히 냉장고 위에 안경을 놓은 적이 없었다. 이상하네. 난 거실 탁자 위에 뒀는데. 어머니,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시잖아요. 성민이 마치 정희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라는 걸.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수경의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정희가 화장실에 있을 때 거실 전화가 울렸는데 성민이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성민아.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경의 어머니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조금씩 증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빨리 처리해야 해.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건물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병원 리스트도 준비해뒀고요. 정희는 충격에 몸이 떨렸다. 수경의 어머니가 요양원 리스트와 병원까지 미리 알아봐뒀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다. 치매 진단 받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더라. 가족이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몇 가지 테스트만 통과하면 돼. 네, 벌써 한 달 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질문 반복하기, 물건 잃어버리기, 화 자주 내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야. 수경의 어머니는 마치 전문가처럼 조언했다. 정희는 이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끔찍했다. 전화가 끝난 후 정희는 화장실에서 나와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않고 생각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자신은 곧 치매 환자로 낙인 찍히고 요양원에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평생 일궈놓은 재산은 모두 아들 명의가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자신도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다. 아들이 거미줄 같은 함정을 쳤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다. 며칠 후 정희는 우연을 가장해서 성민의 방에 들어갔다. 성민이 회사에 간 사이 청소를 한다는 핑계였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경이 말렸지만 정희는 괜찮다며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민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서랍 안에는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 공책에는 정희의 치매 증상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3월 15일 마이너스 같은 질문 반복에 대해 화를 낸 성격 변화 보임. 3월 18일 마이너스 안경을 냉장고 위에 놓고 기억하지 못함. 기억력 저하. 3월 22일 마이너스 식사 메뉴를 물어보자 대답을 못함. 혼란 증상.
하나하나 읽어보니 모두 거짓이거나 왜곡된 내용들이었다. 정희는 사진으로 모든 페이지를 찍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다. 공책 맨 뒷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치매 진단을 받을 병원 리스트, 요양원 정보,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희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은 후 재빨리 방을 나왔다. 이제 아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완전히 파악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수경이 웃으며 물어봤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가증스러웠다. 겉으로는 친절한 며느리를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대응책을 세워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수경의 어머니까지 가세한 이 거미줄 같은 계획에서 벗어나야 했다. 정희는 자신의 핸드폰을 켜고 녹음 기능을 확인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보네. 정희는 침묵 속에서 다짐했다. 30년 넘게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자신을 너무 쉽게 본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일주일 후 정희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서울에서 살고 있던 딸 지은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은 32로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평소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내려왔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정희는 반가웠다. 지은아, 언제 왔니? 미리 말했으면 음식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괜찮아요. 오빠랑 이야기할 것도 있고 해서요. 지은의 말에 정희는 조금 이상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갑자기 내려온 걸까? 저녁을 먹으며 지은은 어머니의 안부를 자세히 물어봤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그럼 멀쩡하지. 횟집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오빠가 엄마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성민이 지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둔 것이었다.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말이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엄마 혹시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제안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딸까지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는 건가? 식사 후 성민과 지은이 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확신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밤늦게 정희는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서 나누는 남매의 대화를 들었다. 오빠 정말 엄마가 치매인가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어.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성민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정희는 분노했다. 친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전문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말씀이세요? 응.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 수경이도 힘들어하고. 지은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죠?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을 텐데. 그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딸도 결국 돈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내가 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문제없지. 그렇게 되면 오빠가 다 관리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괜찮지?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네, 엄마를 위한 일이니까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딸까지 배신하다니. 평생 키워준 자식들이 모두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정희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엄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건강검진 차원에서라도. 지은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모르시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지은의 말에 정희는 서글펐다. 딸도 결국 오빠 편이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지은이 떠난 후 정희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안방 대화를 엿들었다. 지은이가 뭐래? 수경이 물어보자 성민이 대답했다. 엄마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찬성하고 나중에 요양원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재산 관리도 내가 하는 거로 정리됐고. 다행이네요. 처제님까지 반대하시면 복잡해질 뻔했는데. 지은이도 현실적인 사람이야.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 직접 돌볼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정희는 이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수경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한편이 되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각오를 다졌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 정희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이튿날부터 정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횟집에서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이 선생님이 전직 교사였는데 정희에게 녹음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사장님, 왜 갑자기 녹음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아, 그냥 손님들과 대화를 기록해두고 싶어서요. 정희는 대충 둘러댔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정희는 집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성민과 수경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말이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죠? 성민의 일상적인 질문에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4월 3일이지. 아까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네요. 그랬나? 미안해. 정희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다. 성민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며 어디선가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정희는 더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다. 수경의 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어머님,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은이도 동의했고 이제 병원만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으로 갈 예정이에요? 부산대병원 신경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치매 진단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한두 달 더 기록을 쌓아두고 병원에 갈 생각이에요. 정희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일주일 후 정희는 은행에 갔다.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잔액을 정리했다.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다행히 아직 명의는 자신으로 되어 있었다. 혹시 이 건물을 매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 오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사장님, 해운대 쪽 상가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 건물이신가요? 정희가 주소를 말해주자 중개업소 사장이 컴퓨터로 확인해봤다. 이 위치면 4억에서 4억 2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8천에서 3억 9천 정도. 만약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현금 매매라면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며 계획을 세웠다. 건물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며칠 후 정희는 또 다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성민이 컴퓨터로 요양원을 검색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보, 뭘 보세요? 수경이 물어보자 성민이 대답했다.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엄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해둬야지. 어떤 곳이 좋을까요? 일단 비용이 적당하고 시설이 괜찮은 곳으로 봐야겠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 곳들이 있더라.
200만 원이면 엄마 연금하고 월세로 충분하겠네요. 그렇지. 그럼 건물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이 대화도 정희는 모두 녹음했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최종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들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정희는 달력을 보며 계산했다. 다음 주에 성민과 수경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다. 결혼 3주년 기념으로 3박 4일 일정이었다. 그때가 바로 기회였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괜찮으실 거죠? 성민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정희는 속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혼자 두고 여행을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는 것이다. 괜찮아. 너희들 재미있게 다녀와.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여주겠어. 정희는 녹음된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들과 며느리, 수경의 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가담한 모든 증거가 있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끝났다. 성민과 수경이 제주도에 가는 날 정희의 진짜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성민과 수경이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정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물 매매 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매물로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금매로 처리하고 싶어요. 현금 매매로 3억 9천에 내놓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신 건가요? 제 단독명의 건물이에요. 문제 없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다. 그날 오후 벌써 연락이 왔다. 현금으로 바로 매매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내일 계약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동시에 정희는 이사 준비도 시작했다. 해운대 근처의 14평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전세 1억 5천, 매매가 1억 8천 정도 하는 곳이었다. 현금으로 매매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도 빠르게 진행됐다. 건물 매매 대금으로 오피스텔을 사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을 계획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건물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3억 9천만 원 현금 거래였다. 정희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사장님, 정말 가족분들 동의 받으신 거 맞죠? 중개업소 사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정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 건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같은 날 오피스텔 매매 계약도 완료했다. 그리고 이사업체를 불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개인용품,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들 뿐이었다. 어머님, 갑자기 이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웃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지만 정희는 간단히 대답했다. 네,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사실 이웃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동안 정말 잘해줬는데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서 말이다. 셋째 날 모든 이사가 완료됐다. 정희는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14평이라 좀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은행에서 잔고 정리도 끝냈다. 건물 매매 대금에서 오피스텔 구입비를 제외한 2억 1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거기에 국민연금 130만 원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마지막 날 성민과 수경이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새 주인이 열쇠를 받아간 상태였다. 엄마, 엄마. 성민이 빈 집에서 정희를 부르며 당황했다. 수경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여보, 이게 뭔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 모르겠어. 엄마 어디 가신 거지? 성민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몇 번째 전화가 온 후에야 정희가 받았다. 엄마, 도대체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성민아, 나 이사했어. 이사요? 왜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다. 해운대 근처 오피스텔로 왔어. 그리고 건물도 팔았어. 뭐라고요? 건물을 팔았다고요? 성민이 소리를 질렀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은 것이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내 건물인데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니? 정희의 차분한 대답에 성민은 더욱 당황했다. 엄마, 지금 당장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바로 갈게요. 오지 마. 할 얘기 있으면 전화로 해. 정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1시간 후 성민과 수경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수경이 받았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수경 씨, 나 바보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정희의 말에 수경이 말문이 막혔다.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도. 수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성민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정희는 핸드폰에서 녹음된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다. 성민과 수경이 치매 계획을 세우는 대화였다. 엄마가 치매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요양원 보내기 쉬울 텐데. 녹음에서 나오는 성민의 목소리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이게 뭐예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들이 한 말이잖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수경이 친정어머니랑 통화한 것도 있고 지은이랑 한 얘기도 다 녹음해뒀어.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듯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 내 재산을 걱정한 거지. 4억짜리 건물에 월세 120만 원, 연금 130만 원. 다 계산해뒀더라고.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는 무슨? 너희 공책에 적어놓은 것도 다 사진 찍어뒀어. 내가 언제 냉장고 위에 안경을 놓았다고? 언제 같은 질문에 화를 냈다고? 정희의 말에 성민은 완전히 당황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노출된 것을 깨달았다.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가서 사과드릴게요.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다 정리했어. 건물을 정말 파신 거예요. 팔았지. 3억 9천에. 그 돈으로 작은 집 사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넣었어. 이제 너희들이 노릴 재산은 하나도 없어. 성민과 수경은 말문이 막혔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경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희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잘못한 걸 아니까 이제라도 다행이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혼자 잘 살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성민은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성민아, 너 어머니 요양원에 모셨다며? 효자라더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민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효자가 갑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소문이었다. 사실은 어머니가 스스로 떠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성민은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불려갔다. 성민 씨, 최근에 가정사로 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당분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민은 징계성 경고를 받았다. 회사에서도 효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다. 수경도 친정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수경아, 왜 일이 이렇게 됐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잖아. 어머니도 모르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녹음까지 해뒀다고. 녹음이라고? 그럼 우리 얘기도 들켰단 말이야. 네, 아마.
수경의 친정어머니는 화가 났다. 자신까지 이 일에 연루된 것이 부담스러웠다. 너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했어. 이제 어쩌려고? 수경의 친정어머니는 당분간 연락을 끊겠다고 했다.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며칠 후 지은도 서울에서 전화했다. 오빠 엄마가 정말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응. 우리가 뭔가 오해를 받은 것 같아. 오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성민은 지은에게도 사실을 숨겼다. 치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독립하고 싶으셨나 봐. 하지만 지은도 이상함을 느꼈다. 갑자기 건물까지 팔고 이사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은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정희를 찾아갔다. 정희는 지은을 만나 주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지은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정희는 지은에게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오빠와 나눈 대화, 재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엄마, 이게.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도 그 계획에 동조했다는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너희들이 다 한패였어. 내 친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정희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너희들은 엄마를 돈으로만 봤잖아.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살 거야.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야. 너희들 도움 없이도 충분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정희가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허전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다. 비록 14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던 지난 몇 개월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정희는 작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워했다. 예금 이자 50만 원과 국민연금 130만 원, 총 180만 원이면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일주일 후 정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횟집 일을 그만둔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사장님이셨어요? 바둑 배우러 오셨다고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반겨주었다. 정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어요. 옆에 앉은 김할머니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다. 뭐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희는 밝게 웃었다. 정말로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한 달 후 정희는 또 다른 취미를 시작했다. 바다를 그리는 스케치였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살면서 바쁘다 보니 잊고 살았었다. 이제야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머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미술 강사가 정희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다. 해운대 바다를 그린 수채화였는데 오랜 경험이 느껴지는 솜씨였다. 30년 넘게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그 바다를 그린 거예요. 정희는 뿌듯해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곳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정희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배신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다. 엄마, 그림도 배우시고 바둑도 하신다고요? 이웃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신기해했다. 정희는 오피스텔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박 아주머니도 감동했다.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활력 넘치는 모습이 부러웠다. 2달 후 정희는 경로당에서 바둑 대회에 나가기까지 했다. 비록 초보자 부문이었지만 3위를 차지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실력이 늘다니. 동호회 회장님이 칭찬해 주었다. 정희는 상금으로 받은 5만 원으로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